회색 구름이 깔린 쓸쓸한 봄날, 저는 국화꽃 찬 다발을 안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4살이 되던 해 남편을 잃은 지 벌써 4년, 제 아들 지우는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아이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빠, 저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조용한 묘역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양복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 창업주, 남편의 아버지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경을 입에 올렸지만 저와 지우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미나 못난 아비가 이제야 왔다. 바람이 불어 그의 흰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는 오래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아생전 아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회장은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젊은 시절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너 누구냐? 제 이름은 이지후예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떨리는 눈빛, 아이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솟구치는 복잡한 감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충돌하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은 진심일까요? 위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막장의 끝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끝내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진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민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통곡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그의 따뜻했던 미소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앞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차려입은 오수진이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품격 있는 슬픔이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들을 건넸습니다. 고인이 하늘에서 부인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루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도 자신이 왜 여기 숨어 있어야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 우리는 왜 저기 못 가요?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지우야, 나중에 인사하자. 하지만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그 구석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단 한 번도 저희 쪽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오수진 역시 저희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뒷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아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거친 세제 때문에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우의 교복값과 학용품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실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빌딩을 혼자 돌아다니며 바닥을 닦고 휴지통을 비우는 일,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걸레질을 하다 보면 문득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늘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지우 최고다.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는지, 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 크고 있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10살짜리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김태준 회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누구십니까?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민호 씨.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제게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 지우가,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죄송하지만 저희 가문은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없는 일이라니요. 지우는 그분의 친손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월세조차 간신히 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그가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를 위해 반드시. 그 글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체면을 지킨 그들이 결국 아이의 눈물을 버렸습니다. 민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드문드문 놓인 묘비들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저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지우의 얼굴에는 떨림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컸는데. 물론이야, 지우야. 아빠는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다 보고 계실 거야. 민호의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준 회장과 오수진이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구부정한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고 오수진은 여전히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의 발소리를 들은 회장이 뒤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지우를 보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닮은 지우의 얼굴을 보시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지우도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지우는 낯선 할아버지 앞에서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지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준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수진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시죠. 더 이상 여기 머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서연 씨, 저 아이는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해도 어떻게 친손자를 두고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저를 올려다보며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남이에요? 저는 아빠 아들인데 왜 남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0살짜리에게 너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준 회장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끝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침묵은 고통이를 의미했고 지우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민호 씨의 아들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만하십시오.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권유와 함께 어떤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이서연 씨, 분수를 지키세요. 당신이 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오수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매끄러운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4년 동안 조용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없던 것을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4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없던 것이라고요? 지우는 엄연히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민호 씨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고요. 그래봤자 사생아일 뿐이에요. 법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죠. 그 순간 지우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의 차가운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닌 건가요? 왜 다들 저를 그렇게 봐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묘원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긴 아이의 깊은 상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품에 안고 김태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의 울음이 들리지 않으세요? 저 아이는 당신의 친손자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린 채 오수진과 함께 묘원을 떠나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왜 태어났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다니요.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지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아빠도 너를 무척 사랑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체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아이를 상처 입히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민호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와 지우를 위해 준비해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법이 종이라면 내 아이의 눈물은 잉크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비서에게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태준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희를 부르시는 걸까요? 묘원에서 그렇게 차갑게 외면하셨던 분이 말입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희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지우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지우와 함께 기념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들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곳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중그룹이 5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설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회장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오수진이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와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호적에도 없는 사생아예요. 4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으면서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순간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바라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림이 회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여자구나. 사생아라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 회장님도 참 무책임하시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희를 향해 꽂혀왔고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달려간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남이 아니에요. 아이의 절규가 마이크를 통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단상에 선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도 저를 사랑했어요. 아빠,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아이가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0살짜리의 순수한 절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손자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지우의 말을 듣는 순간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분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지우야, 이리 와. 저는 단상으로 달려가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는 거죠? 지우는 엄연히 민호 씨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인정하지 마세요. 법이 전부가 아니야. 핏줄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 김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어댔고 하객들은 수근거리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저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숨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중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김태준 회장의 숨겨진 손자 논란.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내내 열이 났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 곁에서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하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아이를 지켜내려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내 아이를 남이라 부른 그날, 나는 세상과도 등을 졌습니다. 창립 기념식 사건 이후 소문은 번개처럼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좁은 반지하 방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 집이래. 아이까지 있다니.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창문을 꽉 닫고 커튼을 쳤지만 그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어디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지우의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수근거림을 그대로 흡수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들이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저는 아이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지우의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어떤가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 아이들이 조금 수근거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꺼낸 교과서 위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생하는 학교 오지 마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잔인한 글씨를 썼을까요? 아니, 그 아이도 어른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썼어? 모르겠어요. 책상에 앉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미 아이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숙제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생아는 정말 나쁜 거예요? 어느 날 밤,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0살짜리에게 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우야,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나쁘다고 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향한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아이들이 팀을 나눌 때 늘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누구도 지우와 한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래. 아이들의 잔혹한 솔직함이 지우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집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점점 더 조용해져 갔을 뿐입니다. 저는 전학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은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미 언론에까지 나온 일인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빈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온갖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민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우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기념식에 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 모든 가정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고, 지우는 어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저 정말 학교 안 가면 안 될까요? 왜? 뭔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오늘 급식을 먹는데 옆에 앉으려던 민수가 선생님이 와서 다른 자리로 가래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제 주변에는 안 와요. 마치 저한테 무슨 병이 있는 것처럼.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만들어낸 편견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저는 정말 잘못 태어난 건가요? 저 때문에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아이를 달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저는 민호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저와 지우를 위해 남겨둔 무언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글씨로 적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를 위해 박민수에게 맡겨두었다. 박민수? 민호의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교실 칠판에 남은 낙서는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민수입니다. 민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민호의 다이어리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거실에 마주 앉자 박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씨,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민호가 제게 맡겨둔 겁니다. 뭔가요, 이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공식 문서 같아 보이는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선명한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서명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김민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이서연과 아들 이지우에게 상속하며 이를 법적으로 공증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민호가 이런 것을 준비해 두었다니. 이게 진짜인가요? 물론입니다.
민호가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직접 작성한 겁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왔는데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민호가 사고 나던 그날 밤, 저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전화요? 네.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오수진 씨가 계속 보험금 이야기만 한다고. 자신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몰아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오수진 씨가 민호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던 민호의 죽음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너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당신과 지우를 걱정했습니다. 이 유 원장도 그런 마음에서 작성한 거예요. 저는 유 원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호의 친필로 적힌 글씨들, 공증인의 도장,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수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는 당신과 지우의 것입니다. 이 유 원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오수진과 김태준 회장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니. 이서연 씨, 저도 변호사입니다. 민호의 친구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 유 원장으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고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인사드려. 이분은 아빠의 친구세요. 안녕하세요. 지우구나. 민호를 많이 닮았네요. 박민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그래서 이런 선물을 남겨두셨어. 유 원장을 보여주자 지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빠가 자신들을 생각해서 남겨둔 것이라는 말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요? 그럼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지키려고 하셨단다. 그날 밤 박민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유 원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민호의 글씨 하나하나가 저와 지우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아빠의 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우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수진과 김태준 회장이 이 유 원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가 남겨준 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민수 씨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학교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의 어둠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도장보다 무겁고 눈물보다 선명했습니다. 유 원장 발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정 심리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는데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원 입구에는 이미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과 오수진,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 관계자들도 여러 명 보였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저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와서 김태준 회장은 저희를 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수진은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차가운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추태를 부리시는군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강 판사는 중년의 근엄한 남성으로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상속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박민수 변호사가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고 김민호 씨는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담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공증을 거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제출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문서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공증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위조의 흔적은 없습니다.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그러자 오수진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지우가 제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독이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에는 명확히 이서연 씨와 아들 이지우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이미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가 있다면 법적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민호는 저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우는 민호의 친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남의 남편을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순간 박민수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씨는 사고 당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오수진이 자꾸 보험금 이야기만 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나가라고 하고. 뭔가 이상해. 최근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더니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지?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오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기록과 통화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의 정황 등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준 회장도 이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메모를 하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수진은 변호사와 급히 뭔가를 속삭이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공증된 유 원장이 유효하므로 고 김민호 씨의 재산은 유 원장에 명시된 대로 이서연 씨와 이지우에게 상속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그래, 지우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씨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수진 씨는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원 직원들이 오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태준 회장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그리고 지우,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우는 분명히 제 손자입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김태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오늘 가문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판결이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수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는 열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김태준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어깨도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권위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다니. 지우야. 회장이 지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손자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지우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김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체면만을 지켜오시던 분이 아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할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지우의 할아버지이고 당신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말고요. 그때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저희가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 집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한편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는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철창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조작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민호를 협박해서 운전을 강요했다는 증언,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정황, 유 원장을 숨긴 사실까지. 담당 검사가 면회를 왔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진짜 아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아내라고. 하지만 유 원장 은닉과 협박 교사 혐의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다 꾸민 일이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녀의 죄는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 원장 은닉, 협박 교사, 보험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최창살 뒤에서도 오수진은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저희를 본가로 모셔갔고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큰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꿈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지우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김태준 회장은 지우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하루 종일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 줄게.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뭐든지 해라. 정말요? 그럼 피아노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뭐든지 다 해라. 지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영정 앞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지우가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 영정 속 민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다가와 저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서연이와 지우를 내가 책임질게. 약속한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채스를 두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는 물음에 그 노인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를 보며 저는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모릅니다. 엄마, 오늘 새 친구 5이나 사귀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이 제가 재능이 있대요. 정말? 우리 지우가 피아노도 잘 치는구나. 네,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피아노로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민호를 닮아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의장직만 맡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저희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특히 지우를 극진히 아껴주시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애쓰셨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해 줄까? 할아버지가 요리도 할 줄 아세요? 물론이지. 젊었을 때 할머니를 위해 많이 해봤거든. 그러시더니 정말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김치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시켜서만 먹던 분이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우는 진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민호의 이름을 딴 김민호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민호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 그리고 지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재단 설립식에서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오수진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그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면회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원망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제안으로 재단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가정들을 돕는 일이었고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저 역시 그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보고 부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엄마가 그렇게 훌륭하시다고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숨어서 울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 지우도 밝아졌고 할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 내가 남겨준 유언장 덕분이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영정 속 민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김태준 회장과 저는 나란히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잘한다. 민호를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나 봐. 네,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지우가 무대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제가 잘했죠? 물론이지. 우리 지우가 최고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제 많이 웃으세요. 그래? 엄마가 많이 웃어? 네,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킨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4년 전에 그 나약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우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하늘의 민호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저희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족보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적힙니다.